자, 이제 시작할까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굉장히 덥네요. 저 히타가 또 정면으로 오나 봐요. 추우신 분 얘기하세요. 여기다 책상 하나 갖다 드릴게. 자, 125쪽입니다. 이번 시간은 125쪽. 우리가 취득 시기가 나오는데요. 자, 취득 시기는 언제를 취득일로 시작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죠.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언제가 되죠? 계약서를 인정해 주죠. 따라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되고요. 그 전에 등기 등록을 했으면 등기 등록일을 먼저 하면 되겠죠.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거죠. 그럼 계약상의 잔금일이 원칙이지만은 왜 사실상의 잔금 치른 날, 실제로 잔금 치른 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면 그날로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통적으로 계약서를 인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객관적으로 돈 줄 날짜가 들통이 난 거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건 공개된 날을 원칙으로 다 잡는다는 얘기죠. 이건 어떨 때만 나오느냐? 우리 얘기했죠. 국수 먹는 날. 국수 먹는 날 해보죠. 국, 수, 공, 판, 장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국수 먹은 거는 언제가 국수 먹은 날로 쓰느냐 그러면 실제로 카드 긁은 날, 돈 낸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국은 뭐냐? 국가로부터 취득을 했을 때.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들통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날짜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면은 통관 절차 이루어졌겠죠. 그럼 국가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그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 어디에 의해서? 세관에 의해서, 이건 국가에 의해서 그 입증된 날짜가 된다는 얘기죠. 국가로부터 사온 건 당연히 들킬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면 세관에 들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날짜가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매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낙찰이 되죠. 낙찰이 되면은 낙찰받은 대금,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낙찰받은 대금? 경락대금이라고 그러죠. 됐어요. 낙찰받아서 그 돈을 언제 줬느냐, 그 날짜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 대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 바란다, 판결문에서 나타난 날짜는 법원에 의해서 확증이 된 거죠. 검증이 된 거죠. 들통난 거죠. 그 날짜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부라는 건 누가 작성을 합니까? 법인이 작성하죠. 그럼 회사는 장부에다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럼 법인이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렀으면 장부에 써야죠. 장부에 의해서 검증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 날짜로 취득일을 잡아야 됩니다. 해서 국수 공판장은 무조건 들통난 거래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인정을 해준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서를 인정을 해주고, 등기를 했으면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됩니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건 나중에 과세표준에서 또 나옵니다. 해보죠. 국수공판장. 이건 어떤 날을 취득일로 잡는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된다는 것. 해서 항상 제가 그러죠. 집에 가실 때 국수 한번 드시면 되죠. 국수 드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가시다가 드실 때는 사장님 나 이거 돈이 없네, 내가 일주일 뒤에 줄게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산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사신 거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뒤에 죽게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죽게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일은 국수 먹은 날은 오늘이 아니라 언제가 되죠? 일주일 뒤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국수값을 치른 날, 그날이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어거집니다마는. 자, 125쪽 괄호 2번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입증이 됐다는 건 들통났다는 얘기죠. 그 날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번 동그라미 국가, 2번 수입, 3번 공매, 4번 판결문, 그 다음 법인 장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연부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연부. 자,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느냐? 연부다 그랬으면은 요겁니다. 우리가 요건 할부의 일종이죠. 할부라는 것은 물건은 지금 가져가고 돈은 몇 번에 나눠내는 거죠? 2번에 나눈 거. 2번 이상. 할부는 물건 가져가고 돈은 매일 갚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물건은 가져가고 돈은 매일 갚는 거. 일수 또 나온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일수가 뭐예요? 일수는 이제 분식집 하면서 여유 자금이 없어서 매일 도장 찍는 거. 맞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일부라는 얘기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면 뭐죠? 1년에 한 번씩 갚으면 세법에서는 연부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연부는 최소한 2년 이상에 나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법은 뭐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3년, 만약에 이 친구, 미안해요. 이 친구가 아파트를 샀어요. 100억짜리. 뭐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년 할부. 그럼 100억이다. 법인채들은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금액이 큰 것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100억이 100년 할부다. 그럼 1년에 얼마씩이죠? 1억. 날짜를 정하죠. 연부 계약서 씁니다. 할부 계약서 쓰는 거죠. 쓸 때 1년에 1억씩 매년 12월 24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100억짜리를 취득한 거 올해 예를 들어서 18년 1월 12월 24일 날 취득을 했다. 100억짜리를. 그럼 100억짜리로 취득세 내는 건 아닙니다. 요것은 1년에 1억씩 취득한 걸로 회계 처리, 세법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몇 번 내야 돼요? 100번 내야 돼요. 그럼 취득세 계산은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잡느냐? 1억을 과세표준 잡죠. 그러니까 1억씩 100번 세금을 나눠냅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100년 할부인데 이걸 오늘 100억에 대한 세금 내면은 취득하는 사람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1억. 요거 조금 이따 배웁니다. 과세표준, 연부다 그랬으면은 과세표준은 매년 지급하는 할부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가 취득일로 잡느냐?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계약서상에 12월 24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25일 날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23일 날 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연부다 그랬으면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는 것. 이날이 취득일이 되죠. 연부금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표현으로는 뭘 얘기하죠? 할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할부금. 해서 할부금 지급일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 그럼 이따 배울 거 예고편입니다. 과세표준은 뭐가 되느냐? 과세표준은 할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세련된 말로 미리 할게요. 연부금액이라 얘기합니다. 해보죠. 연부금액, 할부금액, 1억. 요걸 할부금액. 좀 이따 과세표준에서 또 나옵니다. 해서 연부취득이다 그랬으면은 동그라미 2번. 사실상의 밑줄,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얘기죠. 계약서상의 이 날짜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미리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연부금은 사실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연부금액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 분할이니까 할부니까 2년 이상 최소한이란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계약상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 아까 여기 미리 설명했죠.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등기 등록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되죠. 그래서 밑줄 칠까요? 첫째 줄에 취득일 전에 1, 2, 3 볼 필요 없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언제가 되죠? 등기일 또는 언제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무상승계가 나옵니다. 무상승계하고요. 요 다음에 상속이라는 것과는 이게 별거입니다. 무상승계다 그러면 증여를 생각하면 되고, 그죠? 살아생전에. 증여는 언제가 되느냐 그러면 계약일이 됩니다. 언제가 돼요? 계약일. 상속은 뭐냐?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이럴 땐 뭐가 되느냐? 상속 개시일이 되죠. 그러니까 상속을 상가 건물을 일남이한테 줬다. 그러면 일남이가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상승계라 그래가지고 상속도 계약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상속 계약일이라고 쓰면 큰일 나죠. 무상승계만. 자, 126쪽에 나왔습니다. 무상승계는 괄호 1번 동그라미 치세요. 괄호 안에 증여. 1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죠? 계약일. 2번은 아까 한 거랑 홈쇼핑 똑같다고 그랬죠? 밑줄 등기 등록을 일단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떤 증서로 입증이 된다? 3개만 보라고 그랬죠? 뭐뭐 있어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취득일 전에 등기했다는 것은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죠. 그럼 매도자한테 어떡하죠? 야, 명의만 좀 일찍 좀 이전 좀 하자. 그럼 내가 대출받아 잔금 치를게. 나 못 믿냐?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인데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으면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언제가 됩니까? 등기일 또는 등록일. 3번 밑줄 상속, 유증. 유증이 뭐죠?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가 되겠죠. 그럼 상속과 똑같죠. 따라서 언제가 됩니까? 상속 개시일이 된다는 것. 해서 그냥 무상승계로 나오면 증여를 뜻하니까 계약일이 되는 거고, 상속은 항상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원시 취득이 나오는데요. 몇 개만 하면 되죠? 토지의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첫째 줄 끝에 공사 준공 인가일이 취득일이 된다. 그런데 2번 공사 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빠른 날이 된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 인가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야 사용해도 좋냐? 오케이. 그럼 사용 승낙일이 되는 거고, 야 그냥 나 들어가 살래?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돼요. 공사준공인가일 원칙, 사용 승낙일이 빠르면 그날, 실제로 사용한 날이 빠르면 빠른 날을 적용한다 해서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공사준공인가일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 게 4번 127쪽에 건축물의 건축 개수 나와 있죠. 똑같아요. 요것도 우리가 알아둘 때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 어떡하죠? 요거예요. 자, 건물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은 검사를 받아야죠. 검사하면은 이거 사용해도 돼. 검사 필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사용해도 좋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죠. 사용 승인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검사 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죠. 야, 이게 이제 5월 5일인데 그 전에 4월 4일 날, 야,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다가 거기 지금 비워줬어. 이것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런데 나 요거 좀 미리 좀 쓰면 안 될까? 임시로 1층만 사용할게. 임시 사용하면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죠. 에이, 나 내 건데 뭐 승인 받아. 에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나 갈 데 없어. 여기 들어가서 지금부터 쓸래.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 빠를 수밖에 없죠. 원칙은 완공을 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받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요 날이 원칙이지만 임시 사용을 먼저 하거나 사실상 들어가 사르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을 적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토지의 원시 취득과 건축물의 건축은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괄호 1번 나왔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면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괄호 하나 나왔죠.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항상 날짜는 셋 중에 하나예요. 빠른 날. 그 다음에 5번은 됐고요. 6번. 6번은 밑줄.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한 날. 그 다음에 공부상의 변경의 날, 등기부상에 등기된 날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된다. 사실상 공부상 빠른 날. 7번 토지의 지목 변경도 똑같습니다. 1번만 보면 되죠. 괄호 1번.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될 날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이 된다. 나머지 뒤로 넘어가서는 특별하게 8번 밑줄 과점주주 또 나왔어요. 과점주주는 언제가 돼요? 과점주주가 된 날 전부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바로 그놈이에요. 취득 시기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데 또 한번 할까요? 이제 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죠? 해서 설립 시에 자, 2017년에 설립을 했는데 40%다. 그럼 요 날은 아니죠? 2018년에 예를 들어서 20% 취득을 해서 60%가 됐다. 그럼 2018년을 취득일로 잡아야 되겠죠. 얼마에 대해서? 60%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 나머지 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과세 표준이 나와 있는데 과세 표준에 대한 것 후딱후딱 넘어가면 돼요. 얘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다 그러면 금액이죠.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되느냐? 산출세계예요.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취득세는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니까. 신고하면 신고서 여러분이 작성해야죠. 세금 누가 계산해요? 갑자기 조용해졌죠? 취득세는 누가 계산해요?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계산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이걸 홍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골 메뉴죠. 단골 메뉴래야 매년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거. 그래야지 정부에서 편하다 이거죠. 이걸 홍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고한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을 2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떤 금액으로 하느냐?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와 있죠. 자,
원칙은 신고가액이 되죠.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100억에 샀다, 10억에 샀다, 여러분이 신고한 금액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여러분이 신고를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운계약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요거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요. 이럴 땐 뭘 적용하죠?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이거죠. 해보죠. 시가 표준액. 요놈이에요, 요놈. 그럼 만약에 두 가지 금액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금액을 적용하죠? 그렇죠. 둘 중에 높은 거. 그렇죠.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높은 금액. 세금은 항상 많이 걷겠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액이 10억이다. 시가 표준액이 6억이다. 그런데 내가 신고가액을 10억으로 안 잡고 5억으로 잡으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이럴 땐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해서 이론상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해서 신고하면은 뭘 적용한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의 뜻은 뭐냐 하면은 지방세를 걷기 위해서 만드는 기준금액이에요. 최소한 이것은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다운계약서 쓴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죠. 요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특례가 있죠. 해보자. 특례. 특례는 뭐냐? 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얘들끼리 서로 비교해야죠. 비교해서 큰 놈이죠. 얘는 얘들하고 관계없어요. 얘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금액이에요. 들통난 금액. 아까 들통난 날짜가 뭐라고 그랬죠? 국수공판장. 이건 들통났으니까 사실상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죠. 사실상. 얘도 뭐가 되느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이 되는 것.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금액이란 얘기죠. 그럼 입증됐으면 몇 개가 있어요? 5개. 뭐죠? 국수공판장이 된다는 얘기죠. 국수는 항상 날짜도 사실상의 돈 준 날, 금액도 사실상의 돈 준 금액.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국수 먹었는데 3,000원이다. 그럼 3,000원을 바로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고, 오늘 줬다. 오늘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똑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해보죠. 국수공판장. 날짜를 물어봐도 언제가 취득일이 되죠?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금액을 물어봤을 때도 뭐가 되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입증됐으니까 그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은 일단 과세표준의 90%는 끝난 겁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129쪽. 일반적인 경우는 1번 원칙, 신고가액. 밑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2번 예외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를 적용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건 어디 들어가 찾으면 될까요? 어떤 사이트? 서비스. 그렇죠.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되죠. 텍스 세 개만 알면 되죠.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관한 국세를 갖다 본다면은 어디 들어가요? 홈택스.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를 갖다 보려고 그러면 이택스, 위택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택스. 그래서 세 가지만 잘 알면 되죠. 홈택스, 이택스,
이택스나 위택스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원을 치면은 여러분 집의 가격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시가 표준액이죠. 보면은 쓸쓸하기도 하고 좋구나 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텍스만 잘 알면 돼요. 국세면 홈택스, 지방세면은 이택스, 위택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하려면은 서울 쪽이다 그러면 이택스 쪽으로 들어가고 지방 쪽이면은 우리가 위택스 정도 들어갑니다만은 통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붙어 있죠. 기역 국가, 니은 수입, 디귿 공매, 리을 판결문 법인 장부. 그 다음에 미음은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자, 나머지 거 필요 없고요. 뒤로 주르륵 넘어가는데 130쪽 나와 있는 핵심 클릭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금액 계산할지 포함 여부 요거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최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거 설명하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표정이 하지 말자 이런 표정이에요. 요거는 지금 알기에는 조금 그래요. 체크하신 것 요건 3월 달에 강의를 해드릴게. 오늘까지 배울 게 많으니까 이것까지 알면 기절합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연부취득은 밑줄 연부금액. 연부금액이다 그랬으면은 두 번째 줄 나오죠. 연부는 연부금액이다. 괄호 안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연부금액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표현으로는 할부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매년 얼마씩 줬어요? 1억.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을 건축, 개수, 기계장비, 종류 변경. 그러니까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 같은 거는 가액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괄호 안에가 중요한 거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여기다가 자 보죠.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가 되면 요 증가한 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은 아셔야 되는 게 건축물은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신축, 재축. 신축이다 그러면 나대지 위에 새로 진 거죠. 재축은 먼저 있었는데 철거하고 뭐 3층짜리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뭐 5층을 졌다든가 이죠.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없던 게 생긴다 이거죠. 얘들은 가액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들어간 돈 전부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땅만 있었어요. 여기다 5층짜리 건물을 졌어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00억 들어갔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죠? 100억이 되는 거죠. 증가한 가액이 아니죠. 증가한 가액은 요거예요. 뭐가 있냐 그러면 증축. 3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한 층을 올렸어요. 한 층을 올렸으면 한 층만큼 가액이 증가됐겠죠. 그 증가한 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증가한 가액.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축, 재축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신축, 재축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전부가 되는 거고 증축이나 그 다음 개축이 있죠. 이거는 변경된 거, 증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됐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건축은 네 가지를 앞으로 배우는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신축이나 재축은 없던 게 생겼으니까 부동산 전체 가액이 되는 거고 증축이나 개축은 뭐예요? 일부분이 증가됐으니까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래서 괄호 안에 간주취득 중에 건축은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제외.
왜 얘들은 제외가 됐을까요? 얘들은 다 증가한 거니까 부동산 전체 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래서 거기 나온 거 보죠. 1번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괄호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왜? 신축과 재축은 전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면 그로 인하여 밑줄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다른 건 증가한 가액이지만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는 말 뜻 이해가요? 얘들은 증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얘들은 제외가 됐는가? 이유가 저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2번, 괄호 2번 똑같죠.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다 쓸게요. 토지의 지목변경. 요거는 증가한 가액은 맞습니다. 증가한 가액은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요. 시험에 이런 지문 나옵니다. 지목 변경 후, 지목 변경 전. 증가한 건 똑같습니다만은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변경 후에 시가표준이 30억이다. 그럼 증가한 가액은 요놈에서 요놈 빼면 얼마죠? 10억, 20억. 나는 계산을 약해요. 여러분 잘하시네. 그럼 요게 바로 증가한 가액이 된다는 뜻이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은 요렇게 공부하지 말고 요렇게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나머지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뻔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유치한데 해보세요. 그렇죠. 요것만 바꿔놓는 거 요것만. 요거 바꾸면 요게 또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죠? 그게 다 맞는 거 많이 들어봤던 것 같단 말이죠. 그죠? 해서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빼야 증가가 되죠. 변경 전에서 변경 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요 사소한 거.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숨은 글씨 찾기.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숨은 글씨 찾는 것들 쭉 해서 나열을 해줄 거예요. 그거 동그라미 치면서 연습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5번 하나 볼게요. 과점주주가 취득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나온다. 징그럽게 나오네. 과점주주는 박스, 과세표준은 부동산 총가액. 예를 들어서 요거죠. 여기다 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60% 보유하고 있다 이거죠. 60%.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얼마 부동산을 갖다가 1억을 샀어요. 1억 계산. 1억이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억에다가 지분율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지분율 60%죠. 60%인데 요것은 뭡니까? 총 주식수. 그렇죠? 총 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100주다. 이 중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게 60주다. 그럼 100분의 60주니까 몇 프로란 얘기예요? 60%란 얘기예요. 일부러 거기에는 주식수를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총가액 곱하기 법인의 주식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 그러니까 모두 이 비영리 법인이 100주를 발행했는데 이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몇 주를 취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몇 프로란 얘기예요? 60%란 얘기죠.
그럼 1억에 대해서 60%니까 얼마가 되죠? 6천만 원을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1억 곱하기 60% 하면 편한데 거기다가는 또 뭐라고 나와요?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수 100주 중에 60주, 60%. 그래서 그 공식이 바로 지분율 공식이에요. 몇 주 중에 몇 주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박스의 뜻 이해 갑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7번 토지 등의 일괄 취득이라고 나왔는데 토지 등의 여기까지 알아두면 참 잘하시는 건데 일괄 취득이 뭐냐?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취득하는데 요거죠. 요거는 세법에서도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도 사실상 요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일괄 취득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상가를 살 때 야 나는 건축물만 살래 땅은 안 살래 이건 없죠. 또 내가 집을 살 때 야 난 집 건물만 살 거야 땅은 안 사도 돼 이럴 수는 없죠. 그리고 살 때 주택을 살 때 상가를 살 때 요거 따로 사는 사람 없죠. 이게 일괄 취득이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땅하고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10억 주고 샀다. 10억이 취득가액이죠. 일괄 취득. 그런데 건축물하고 땅에 대한 거 상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걸 할 때는 따로따로 취득세 신고를 갖다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10억은 알겠는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게 일괄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시가 표준대로 나눠주면 돼요. 시가 표준대로. 시가 표준. 요건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개념이 되겠죠. 요게 얼마짜리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억짜리예요. 요게 4억짜리예요. 요거랑 시가 표준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참 맞춰줘야 되겠네. 그럼 참 미치겠네. 맞추면 계산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뭐 4억이고 요게 6억이다 됐어요 이제? 미치겠어. 얘랑은 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원하시니까 해드릴게요.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0억 취득가액 중에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더하니까 모두 얼마예요? 10억 중에서 건축물이 얼마예요? 4억. 그럼 4억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은 10억 곱하기 시가 표준 합계 더하니까 10억 분의 땅이 얼마죠? 6억. 그러면 6억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내가 계산해야 돼요. 그죠? 요렇게 안분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괄 취득을 했을 땐 얘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계산할 때 기준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게 사실상 세법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따로따로 취득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일괄 취득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7번 보면은 토지의 일괄 취득 보면은 괄호 1번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여기서 10억이죠. 10억 일괄 취득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나요? 이게 일괄 취득 개념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서 이런 것들은 세세히 설명해 주는 중개사가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비스해 주면 좋다고 그러죠. 그죠? 노. 합격을 하셔야. 합격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해 주는 게 낫죠. 놀면서 합격된 중개사 사무실 가서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뭐 재능 기부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속이 쓰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133쪽에 8번 면세점 나왔습니다. 우리 배웠죠?
면세점은 뭐예요?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요건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그렇죠.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제 난이도 최상을 설명합니다. 2번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지문에 대해선 많이 읽어놓으세요. 최근 들어와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나 그 다음 건축물을 취득했으면은 각각 한 구의 토지, 한 구의 건축물,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각각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땅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두 건이면 따로따로 50만 원, 50만 원. 근데 큰 의미가 없는데 요즘 들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 50만 원짜리 있어요? 건축물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 면세점은 50만 원이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 지문이 곧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심장. 여러분 또 기절하는 시간. 세율에 관한 겁니다. 세율.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뭐뭐 배웠나 취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복습 간단히 하고요. 세율은 마지막 시간에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제일 먼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방세면서 특광 도세가 되고 신고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를 안 하면은 고지서 날라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취득에 대한 유형.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그 다음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가 제일 중요하죠. 권리는 무엇만 해당이 된다? 뭐 아파트 당첨권이다, 조합원 입주권이다, 특허권이다, 부동산 임차권이다, 이런 권자는 다 필요가 없다. 광어만 된다. 오늘부터 시험 때까지 회는 무엇만 드셔요? 광어만 드시고. 돈 내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 돈이 뭐예요? 취득세라는 것. 그렇게 하면 되죠. 뱃속에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뭘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뭘 배웠어요? 어떤 금액이 돼야 되느냐. 과세 표준에 대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 취득했느냐. 많이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세율이 나오고, 여덟 번째 비과세가 나오고, 아홉 번째 신고 납부하는 요령이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중에 요놈 됐어요? 요놈 됐어요? 요놈 나만 하면 뭐예요? 그죠? 그럼 요거 남았죠. 그래서 이걸 다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비과세는 체크 3월 달에 해주겠습니다. 왜? 1월 달에 잘 모르는데 과세 비과세 섞어서 배우면 머리 혼란이 와요. 무조건 과세되는 것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하고 신고납부, 요건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오늘까지 요걸로 취득세를 끝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잠깐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문제 나오는 재산세. 재산세 중요하죠. 오케이? 재산세 중에서 나가는 게 됐고요. 자, 133쪽에 7절 세율이 133쪽부터 엄청 많습니다. 보다가 기절해요. 147쪽까지입니다. 무지하게 힘들죠? 요건 세율은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1월달, 3월달.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것 중과기준세율의 용어만 알고 3월달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늘 세율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거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